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먼저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꿔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 유배지의 오두막에서 붓을 들었던 한 사람의 통찰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비참한 노후와 행복한 노후,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지금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선 얼굴이 보이는 순간,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다가 문득 찾아오는 그 느낌.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이 가슴 어딘가를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떠나고 직장도 내려놓고 사회적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물음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산 정약용은 이 물음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사색한 사람입니다. 그는 18회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통해 모든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관직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인맥도 끊겼습니다. 조정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황량한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쌓아갔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시간이 바로 노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벗겨지는 과정을 두려워하고 그 공백을 억지로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았듯이 그 공백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비참한 노후와 행복한 노후의 차이는 결국 그 공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풍경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지, 어떤 음악이 흘러나올 때 눈물이 고이는지, 이 질문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기르느라, 생계를 책임지느라, 남편이나 아내를 뒷바라지하느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라는 사람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내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요.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논하는 것은 눈먼 자가 별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그 일을 했습니까?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직장 회의를 준비하고, 부모님 병원을 모시고, 이웃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서는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순서가 왔습니다. 노년은 비로소 내가 첫 번째 순서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되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막막함을 느낍니다. 수십 년을 타인 중심으로 살아온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달려온 기차가 갑자기 멈추지 못하듯 타인을 위해 살아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고를 때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오늘 오후 시간을 쓸 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일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그 일들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미뤄두었던 것들.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텃밭을 가꾸고 싶었는데,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그 미뤄진 꿈들이 아직 당신의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노년은 그 꿈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잠깐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위대한 저술들을 남긴 것은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였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배우자와의 따로 국밥 관계.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습니다. 평생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아내는 평생 해온 살림에 남편이 끼어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해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와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따로 국밥 관계라고 부릅니다. 밥은 함께 먹되 각자의 국은 따로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노년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에 있을 때도 각자의 취미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바둑을 두는 시간, 아내가 독서를 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소중하지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친구를 만나고, 각자 운동을 하고, 각자의 취미 모임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녁에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서로를 억누르기보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상대방에게 매몰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자신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자는 타인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답게 살 때 배우자에게도 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국밥 관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자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며칠은 각자의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만큼은 서로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서재, 아내의 작업실, 혹은 작은 코너라도 나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취미를 즐기더라도 그것이 해롭지 않다면 존중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취미의 힘. 취미라는 단어가 가볍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있어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원천이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며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차를 즐기고 글을 쓰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정신적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취미들이 없었다면 18배라는 긴 유배 생활을 버텨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해 줍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발전하고 성취하는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활력을 줍니다. 붓을 처음 잡아보는 이른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그림이 잘 그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는 순간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로, 취미는 새로운 인연의 통로가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이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독서 클럽에서, 도예 교실에서, 합창단에서 만난 인연들은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공감으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같은 뜻을 가진 자와의 만남은 천리 길도 가깝게 한다고 했듯이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인연들은 노년의 삶을 훨씬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취미는 정신건강을 지켜줍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사진을 찍으러 나서는 그 시간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고 합니다. 뇌도 쓸수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가 흙을 만질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도예를 배우면 되고, 글을 쓸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 됩니다.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여러 가지를 조금씩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가슴이 반응하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집을 나만의 안식처로. 노년에 접어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그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집이 자신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집을 나만의 안식처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거처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작은 정원을 만들고 책을 정리하고 차를 마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남루한 유배지의 오두막이었을지라도 그 공간은 그에게 정신적 안정과 창조적 영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나를 닮아 있을 때 우리는 더 편안하고 더 나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만의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큰 인테리어 공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꺼내 두거나, 창가에 좋아하는 화분을 놓거나, 내가 즐겨 앉는 의자 옆에 작은 탁자를 두어 차를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벽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신만의 코너를 만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서재든 작업실이든 아니면 거실 한쪽의 작은 의자와 탁자든 그 공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곳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거나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두십시오. 그 작은 코너가 당신의 정신적 충전소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30분이 쌓이면서 당신은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경제적 자립이라는 존엄. 행복한 노년을 이야기할 때 정신적인 풍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평온하고 취미가 풍부해도 경제적 불안이 깔려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덕을 닦는 데 방해가 되지 않지만 궁핍은 사람의 마음을 비틀어 놓는다. 검소하게 사는 것과 생계를 걱정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참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후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몸은 예고 없이 아프고 경기는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며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노후 설계는 그 한 가지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현재를 낭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의 경제적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노동소득이 아닌 자동소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동소득이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더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동소득을 늘리려는 욕심이 위험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부족한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지혜를 가리는 장막입니다. 노년에 잃어버린 자산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투자 실패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투자 실패는 그 여파가 남은 생애 전체에 미칩니다.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이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수익보다 훨씬 값집니다. 또한 비상금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집수리, 가족의 위기 상황.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계획 밖의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소 6달에서 한 해 치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비상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인지상정인지는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상처와 실망은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자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 덕을 돌려받으려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일이다. 자녀를 사랑하고 돕는 것은 부모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투자로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왜곡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경제적 압박과 시간적 부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 자녀들은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오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어려울 때 집을 팔거나 저축을 털어 도와주고 나중에 자신이 어려워져서 자녀에게 다시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노후 자산만큼은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더 좋은 일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자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야기, 몸이 마음의 집이다. 행복한 노년의 모든 조건들, 취미, 인간관계, 경제적 자립,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는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의 집이다. 이 말은 건강관리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말해줍니다. 몸이 아프면 생각이 흐려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맑아지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 노년에 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줄어듭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단백질 섭취,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많은 질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에 혹독해진다는 것이 단순히 몸을 혹사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것들이 때로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포기가 결국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열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노년의 열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은 젊은이들의 것이고 노년은 조용히 쉬는 시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락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그의 열정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이는 뜻을 세우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열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노년의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책 한 권을 써보겠다거나 내년 봄에 지리산을 올라보겠다거나 이번 달 안에 수채화 한 점을 완성해보겠다거나 그 목표가 무엇이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삶의 방향성과 활력을 줍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그 기쁨도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것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조금씩 알아가는 태도가 정신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여행을 떠나보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쌓여 노년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모든 이야기의 뿌리 자립, 건강, 열정.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나를 되찾는 것, 배우자와의 건강한 거리, 취미의 발견, 안식처로서의 집, 경제적 자립, 자녀로부터의 독립, 건강관리, 열정의 유지. 이것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는 자립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가장 깊은 토대입니다. 정약용은 자립하는 자는 하늘도 돕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세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주변의 도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삶의 원리를 담은 말입니다. 자립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립은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서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자립이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혼자였지만 제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배움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자립한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립, 건강, 열정.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서로를 지탱할 때 모년은 비로소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조물이 됩니다. 자립은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자립, 즉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충분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서적으로도 자립한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취미도 즐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열정은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꺼지면 몸은 살아있어도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년이라도 아니 노년이기 때문에 더욱 열정을 붙잡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은 화려한 관직이나 넓은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게 된 진짜 자신. 그 발견이 그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만들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두렵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나다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자유로웠는지, 어떤 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꼈는지를 그 기억들 속에 잃어버린 당신이 있습니다. 그 당신을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역할을 위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미루어온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침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결국 타인도 함부로 대하게 된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행복을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존엄하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비참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뒤로 미루는 오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오늘, 경제적 준비를 내일로 미루는 오늘, 그 오늘들이 쌓여 비참한 노후가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더 걷고, 오늘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하고, 오늘 조금 더 저축하고, 오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한 것, 그 오늘들이 쌓여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공자는 나이 이른에 이르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수양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풍은 봄꽃보다 덜 아름답지 않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결코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제된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진짜만 남는 시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히 보이는 시간. 그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는 노년은 젊은 날의 화려함과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단풍이 봄꽃보다 덜 아름답지 않듯이 노년은 젊음보다 덜 빛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빛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의 오두막에서 붓을 들었듯이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거목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작은 씨앗이 10년 후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운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자립하겠다는 선택,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택, 열정을 잃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존엄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나답게 행복한 노년,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언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세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다산의 인생학교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날개가 됩니다. 주변에 지금 노년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이미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그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진짜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 때, 마음이 지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채널이 당신의 조용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언제나 정약용 선생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다산의 인생학교는 언제나 여기에 있겠습니다.